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혼자 지내고 있는 60대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인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글을 적는 것도 참 쉽지가 않네요. 저도 사연 채널에서 재미있는 사연들을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기막힌 일들도 많고 분통 터지고 남일 같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있더군요. 세상 살면서 사연 하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지만 저 역시도 기막힌 사연을 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 얘기긴 하지만 남들 앞에 쉽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괜히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품고만 있으면 또 병이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젊었을 적 사남매 틈바구니에서 자랐던 저는 23세 시집을 가서 24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땐 그게 일찍 결혼하는 것도 아니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서 시집을 갔다 싶네요. 딸 자식들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하셨던 부모님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제가 시집을 가서 홀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우셨죠. 당시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드님을 키워내셔서 그런지 저희 시어머님은 정말로 호랑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시골분이라 그러신지 더 엄하신 것도 있으셨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지기에 저는 시집간 뒤로 늘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었네요. 덕분에 어린 나이에 저는 시집살이도 힘들게 살았죠. 일 시키시는 시어머니는 무서우셨고 청소 빨리만 하는데도 왜 하루가 부족한 건지 도통 쉴 틈이 없었어요. 시집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귀한 딸로 대접받아서 살림하는 요령이 없어서 더 그랬었겠죠. 뒤늦게 시집가서 하게 된 살림살이 때문에 그 시절 저는 너무나 고단했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고된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시골로 시집온 저를 귀하게 여기며 예뻐해주고 아껴준 남편 덕분에 저는 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1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시어머니 모시고 내 식구가 단촐하게 살았네요. 하지만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남편과 아들이 마을 계곡에 놀러갔습니다. 저는 편찮으신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 남아있었고 그때 한참 까불던 아들 때문에 제가 고생이 많은 것을 알던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주었죠. 차라리 다 같이 갔더라면 괜찮았을지 그날 남편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다 대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사느라 계곡 지형도 잘 알고 수영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사고는 대중 없이 일어나는지 그 계곡을 자기 집 목욕탕처럼 드나들던 그 사람이 거기서 사고가 날 줄은 아무도 몰랐네요.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남편을 보고 급히 구급차를 부르기는 했지만 남편은 물 밖으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고서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까지 달려가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 웃으며 인사를 했던 남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떠날 줄은 몰랐네요. 아들도 많이 놀랐던 건지 옆에서 계속 울고만 있고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병원에서 남편 시신을 끌어안고 울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일을 자세하게 쓰려면 몇 장도 더 쓸 수 있었겠지만 차마 가슴이 아파 더 적지 못하겠네요. 그렇게 남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30도 되지 않은 젊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고로 죽은 후 말수를 잃으시고 부쩍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신데도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력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하셨죠. 아들을 잃고 다 포기하고 싶으신 건지 시어머니는 몸도 마음도 약해지셨습니다. 가끔은 이불에 실수까지 하시고
깨어 계실 때는 멍하니 천장만 보시고 가끔은 죽은 남편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나 무서우셨던 시어머니가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아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저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했는데 어린 아들 챙기랴 아프신 시어머니 돌보랴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댁에서 가지고 있던 땅을 빌려주고 받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세 식구가 겨우 연명하듯 살았습니다. 그나마 시골 인심 덕분에 이웃들이 챙겨주셔서 버텼던 것 같네요. 남편이 있을 때는 넉넉하지는 않아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참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고 너무 힘들었지만 어린 자식과 시어머니 생각에 힘든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편은 제 가슴에 묻어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죠. 그런 제가 남편을 금방 잊은 줄 아는 건지 친정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린 자식 데리고 여자 혼자 어떻게 살겠냐며 저더러 재혼을 하라고도 했습니다. 시골에는 노총각도 많고 엮어줄 사람은 많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제 살 길이라도 찾으라는 거였죠. 그 사람들이야 제 생각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저는 자식 버리고 새 가정 꾸릴 생각도 없었고 남편이 두고 떠난 시어머니 역시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나빠지시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남편 죽고 2년을 혼자 버텨냈네요.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마저 아들 보고 싶으신지 일찍 가버리시고 이제 집에는 저와 7살 난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큰 집에 우리 둘만 남으니 참 많이도 허전했습니다. 세상에 덩그러니 버려진 그런 기분이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집에 제가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저 혼자 오래된 시골집을 쓸고 닦으며 관리할 자신도 없었고 내 식구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그곳에 살면서 계속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네요. 그리고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제 남편을 데려간 그 계곡과 그 동네가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연고도 없는 도시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학교를 가야 할 것이고 저도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물려받은 시골집과 땅을 전부 팔고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골 땅값이야 얼마 되지도 않으니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도식구 지낼 작은 집과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도 무슨 용기로 연고도 없는 그곳에 덜컥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뒤로하고 도망을 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낯선 곳에 자리를 잡게 된 저는 별 재주도 없고 어린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하기도 어려워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 열었던 가게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밥 짓고 살림하는 것뿐인데 밥집을 하려니 일도 많고 겁이 나기도 했고 그래도 간단한 분식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물론 처음 하는 장사는 쉽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열심히 준비한 떡볶이를 반도 못 팔고 버려야 했던 날도 많았고 이상한 손님들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뒤에 틀어박혀 울던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 금세 친구들을 사귀고 아이들을 분식집으로 데려오는 아들을 보며 저는 힘든 티를 숨기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제 인생에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3대 독자 기한 우리 아들이었죠. 원래도 기한 아들로 열심히 키워왔지만 남편이 아들을 구하려다 일찍 죽은 후로는 제게는 아들의 존재가 더 각별해졌습니다. 남편이 목숨까지 걸고 살려낸 아들이었기에 이제는 제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혼 생각도 제 인생도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실 떡볶이집을 차렸던 것도 그 당시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것이 떡볶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아직은 가진 것이 없어 많은 것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이왕 장사하는 거 애가 좋아하는 거라도 실컷 먹이자 싶었거든요. 다행히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떡볶이집 장사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자식 같은 아이들이 먹을 거라 생각하며 깨끗하고 열심히 만들었더니 알아보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많았죠. 덕분에 저는 1년 만에 동네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3년 후에는 비싼 권리금까지 받고 가게를 넘기게 되었죠. 그 사이 저도 아들도 새로운 동네에서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저도 혼자 살아가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계약 하나도 제대로 할 줄 몰라 애를 먹던 저였었는데 나 아니면 아무도 우리 보자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 생각하니 이악 물고 배우고 견디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로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남편이 어렵게 살려낸 아들이기에 그 아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남편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라도 더 해주고만 싶었습니다. 가지고 싶다는 건 어떻게든 구해주려 했고 하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안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후로도 하던 일이 잘 되어 자식에게 그만큼 해줄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쯤 저는 나름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다음으로 하던 장사가 잘 되어 분전까지 내게 되었고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상상해 본 적 없던 일이었는데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제가 분에 넘치는 성공을 거머쥐게 되었네요. 제가 열심히 살았던 게 전부 아들 때문이었으니 제가 얻은 것들도 다 아들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얻은 것들이었으니 당연하게도 아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어도 어떻게든 해줬겠지만 장사한다고 바쁜 게 아이에게 또 미안해져서 그만큼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에게 미안한 것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게 만들어 미안했고 엄마가 아빠 노릇까지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다고 바빠서 집에 있는 다른 집 엄마들만큼 같이 있어주고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연고도 없는 먼 곳으로 이사와서 친척들 모르고 자라게 해서 미안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 게 많았는지 혼내는 것도 미안해서 매 한 번 들지 않고 곱게만 키웠습니다.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 혼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랑만 줘도 모자라다 생각했고 혼내지 않아도 아이가 바르게 자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을 내지 않고 너무 해주기만 해서 그런지 아들은 어려움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뭐든 너무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만 사는 듯 했죠. 공부에 관심 없는 아들 대학만은 보내겠다고 비싼 가해시켜서 겨우 사립대학 보내놓고 그때부터는 자기도 지 앞가리 말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만 보내놓는다고 다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들은 대학 시절 내내 놀러 다니기 바빴고 공부는 당연히 뒷전이었습니다.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받으면서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죠. 어차피 그런 대학 나와서 뭐 좋은데 취직이나 하겠어? 나 그냥 대학 졸업장만 따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철없이 그리 말하던 아들은 바닥인 성적을 가지고 겨우 대학을 졸업해놓고 도래한 유학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도 알겠지만 나 이성적으로 취업도 안 되고 별로 다른 거 할 재주도 없잖아. 나 미국으로 유학 보내줘라. 이번에는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할게. 나 한 번만 믿어봐줘 엄마. 유학? 유학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취업 준비 열심히 하면 안 될까?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이라도 알아보면 어때? 엄마, 나라고 생각 안 해본 줄 알아? 요즘 이성적으로는 중소기업도 못 들어가.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엄마도 알 거 아니야. 공부 잘하는 애들도 백수하는 마당에 나라고 별 수 있어? 우리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유학 가서 학위라도 따오면 뭐라도 되겠지. 엄마가 그것도 못 도와줘? 엄마는 아들이 취업도 못하고 30 넘어서까지 백수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유학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너 거기 학비에 생활비까지 돈이 얼만데. 그래서 엄마한테 그 돈이 없어? 그냥 아까운 거 아니고? 엄마는 자식이 나 하나밖에 없으면서 나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나 정말 열심히 하겠다니까. 대학도 겨우 간 애가 미국으로 유학이라니. 솔직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미국 유학비가 한 해에만 억소리가 난다던데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저한테도 유학 비용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보겠다는데 엄마인 저는 그 말을 믿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속는다는 걸 알면서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돈이 없으면 모를까? 저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자식을 위해 도와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 큰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립대학이었지만 그래도 유학이라도 다녀오면 길이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유학 다녀오겠다던 아들은 미국에 가서도 별로 변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으로 가서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파티만 하는 것 같았죠. 돈은 돈대로 쓰면서 여전히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아들을 보며 속이 답답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혼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떠났으니 조금 더 있다 보면 금세 적응도 하고 영어도 배워서 돌아오겠지 생각했죠. 그러면 기회도 많아지고 저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자신있게 떠난 지 2년도 되지 않아 갑자기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오겠다 말했습니다. 웬 여자 때문이었어요. 미국으로 여행을 왔던 한국 여자애를 만나 연애를 한다더니 장거리 연애를 못하겠다면서 유학을 포기하겠다 말했습니다. 지안아, 그렇다고 유학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니? 이왕 간 거면 거기서 뭐라도 하고 와야지. 그동안 엄마한테 돈 받아간 건 어쩌고 이렇게 포기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 성이랑 헤어져서 못 살아. 엄마는 아들이 미국에서 혼자 향수병이랑 상사병 걸려 죽었으면 좋겠어? 뭘 또 죽는다고 그러니? 아니, 엄마가 둘이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좀 참고 공부 끝내고 들어오라는 거 아니니? 니들이 정말 좋아하면 그거 몇 년 못 기다리겠니? 방학 때 한국 들어와서 만나고 하면 되잖아. 연애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몇 달이나 안 보고 어떻게 살아. 엄마는 혼자 살아서 모르나 본데 원래 사랑하면 붙어있고 싶은 거야. 아무튼 나는 결정 끝냈으니까 엄마는 그렇게 알고 있어. 결국 제 설득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막무가내로 유학생활을 접고 돌아오겠다 통보를 하였고 얼마 뒤 정말로 짐을 보내왔습니다. 아들이 유학 간다고 제가 쓴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자기 엄마가 무슨 고생하면서 돈 버는 줄도 모르는 건지 아들 녀석은 철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한국으로 와서도 취업 준비는커녕 연애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게 쏟아내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솔직히 아들이 만난다는 그 여자애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내 아들도 정신머리가 없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여자친구라면 유학을 포기하고 들어온다 해도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저는 속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이미 저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는 아들 앞에서 별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건강하게 잘 살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생각했었는데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리는 건지 애를 너무 약하게 키운 건지 모두 제 탓 같았습니다. 남편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도 됐었을지 저 혼자서 별별 생각이 다 들곤 했었죠. 그렇게 연애한다고 일도 구하지 않고 용돈 받아서 데이트만 하고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애와 결혼을 하겠다며 또다시 제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엄마, 나 성이랑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 줄 거지? 뭐? 결혼? 아니 니들이 뭐 얼마나 만났다고 벌써 결혼이야? 우리 벌써 1년 넘게 사귀었잖아. 근데 벌써 소리가 나와? 너희 결혼하기에는 아직 어리지 않니? 엄마 아들 벌써 28살이야. 엄마는 23세 결혼했다며. 그리고 성인은 나보다 연상이라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해. 뭐? 걔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고? 아니 몇 살인데 그래? 저는 아들이 만난다는 그 애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줄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설마 결혼까지 한다고 할 줄은 몰랐기에 자세하게 물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맨날 이름을 부르고 데이트 비용도 저 혼자 내는 것 같길래 당연히 연애인 줄 알았었죠. 여자 나이가 더 많다는 게 흠이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더 많았으면서 어떻게 둘이 똑같이 철없이 그러는지 별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참 부모 입장이라는 게 또 막무가내로 반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남녀 사이가 반대하고 말린다고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반대하다가 둘이 야반도주하다면 어쩌나 싶기도 해서 결국 저는 마지못해 성이라는 아이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성희라고 합니다. 지한씨랑 2년째 잘 만나고 있어요. 인상으로 사람 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른 앞이라고 그런지 첫인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둘이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아가씨를 잘 알지도 못하고 다 큰 아들 연애사업 방해할 생각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결혼이라니 좀 당황스럽네요. 아가씨도 알고 있겠지만 지한이가 미국에서 공부도 다 끝내지 않고 돌아왔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일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무슨 결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좀 걱정이 되네요. 어머니, 저는 지한씨 믿고 있어요. 지한씨가 지금은 직장도 없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언젠가 꼭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결혼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고 살 곳도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엄마, 그걸 왜 성희한테 물어봐? 당연히 내가 해야지.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해가? 엄마, 설마 3대 독자 외동아들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한 거야? 나 어차피 결혼할 때 해주려고 준비해둔 거 있지 않아? 삼성동에 아파트도 있잖아. 엄마 결혼만 시켜주면 나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게. 솔직히 나도 성희불낯이 있는데 앞으로는 뭐든 해야 하지 않겠어? 아들은 이번에도 당연하게 제게 도와달라 말했습니다. 결혼만 시켜주면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다며 저를 살살 굴슬리더군요. 옆에서 그 아이까지 아들 편을 들고 대기만성 형이니 자기가 열심히 도와보겠다니 말을 하고 있었죠. 유학도 포기하고 취업 생각도 없던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의심도 있었지만 저 역시도 아이들 말처럼 설마 결혼까지 하고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남자들은 처자식 생기면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니 우리 아들도 결혼을 하면 정신을 차리고 살려나 기대가 들었죠. 결국 저도 마지못해 아이들의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 준비를 돕게 되었습니다. 사돈댁 형편이 여의치 않은지 상견례 자리에서도 제게 다 떠넘기기만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형편이 이래서 딸 자식 보내면서 변변치 못하네요. 그냥 사돈께서 딸 하나 생겼다 생각하시고 데려가 주세요. 그래도 저희 성희가 착하고 야무져서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은 잘할 겁니다. 마지로 커서 살림도 곧 잘하고요. 사돈께 걱정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딸 자식 보내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저도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 비용은 전부 제가 대고
신혼집도 제가 해주게 되었네요. 하나뿐인 아들 결혼시키면서 그 정도 해준다고 아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해주는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그만큼 받았으면 잘하지 않으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 앞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남편 잘 챙겨서 취업도 돕고 사돈이 말씀하신 것처럼 며느리 도리도 잘할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건지 어느 것 하나 제 기대에 미치는 게 없었습니다. 결혼을 시켜준 뒤에도 아들은 여전히 놀 생각하기만 바쁘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다는데 저는 대체 걔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며느리는 나이도 더 많고 똑똑해 보이기에 잘하려는 줄 알았더니 걔는 장깨만 쓰고 여우 같기만 하더군요. 어머니, 사실 지한씨가 모자란 게 아니라 그릇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지한씨 같은 사람은 누구 밑에서 세자일 할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해야 맞다고요. 요즘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닌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켜보니까 지한씨는 사업을 시키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사업? 지한이 걔가 산수도 잘 못했는데 사업은 무슨 사업? 사업이 돈 계산만 하나요? 요즘은 자기 일 하나 야무지게 하면 대박치는 세상이잖아요. 다 아이디어 싸움인데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봐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라는 취업은 할 생각이 없는 건지 둘이서 여태 그런 궁리만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취업은 어렵겠다며 며느리가 제게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 이야기를 꺼냈죠. 저도 장사해보고 산전수전 겪어봤지만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다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운도 따라야 하고 실력도 좋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환이는 제 아들이기는 했지만 의지가 약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뭐든지 쉽게 포기하고 뭘 하나 진득히 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애가 사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던 저는 당연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번엔 나를 믿지 말고 성희를 믿어봐. 성희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고 경험도 이거저것 경험도 많잖아. 내가 성희 도움 받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니까?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기반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설마 제가 고졸이라고 못 믿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어머니도 고졸이시지만 이렇게 성공하셨잖아요. 저도 어머니 본받아서 어머니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머니 같은 어른이 이끌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야죠. 언제까지 되지도 않는 취직을 기다리시겠어요? 끊임없이 졸라대는 아들 며느리의 요청에 결혼까지 한 놈을 그대로 백수로 둘 수 없어 도와주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며느리 말대로 정말 제대로 해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저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대체 뭘 제대로 해볼 생각은 있는 건지, 제게 잘하고 있다고 말만 하더니 말아먹었던 건지, 얼마 뒤에 또다시 도와달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조금만 더 도와줘.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번에 한다고 한 그거는 어떻게 되고 또 다른 걸 하겠다는 거야? 너 이래서 뭘 제대로 해보겠니? 아, 나도 이번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 따라주네. 하필 시기가 어려워서 내가 잘못 걸렸지 뭐. 나도 정말 잘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좀 더 도와줘. 끝까지 세상 탓만 하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던 저는 결국 마지못해 또 도움을 주었고, 아들은 그 후에도 어려울 때면 제게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제가 자꾸 도와줬더니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간절하지 않는 아들을 보며 저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뿐인 아들을 위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도와주었지만 가정도 있는 아들을 제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안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도와주기만 했더니 아들은 제 발로 걷는 법을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결국 제가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아들을 위해 유산 상속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자식 위해서 그만큼 했으면 남편도 알아줄 거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아들도 제게 기대지 않고 알아서 살기를 바랬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아들에게 유산 상속을 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공증을 받아왔고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앉혀 진지하게 제 다짐을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이만하면 해줄 만큼 해줬다 생각한다. 학교 공부 끝까지 다 시켰고 결혼하고 싶다 해서 결혼시켜주었고 사업하겠다고 해서 몇 번이나 도와줬지. 그런데도 네가 여태 뭐 하나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걸 보면 내가 너를 너무 약하게 키워서 그런 거 아닌가 싶다. 실패해도 나한테 도움 구하면 될 텐데 네가 뭐가 간절하겠니? 그래서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한테 유산 상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공증까지 받았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뭐? 그런 게 어딨어. 엄마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정말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멀쩡한 자식 두시고 왜 남한테 퍼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열심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끝까지 도와주셔야지. 너무 무책임하시네요. 내가 엄마 아들이 맞기나 해? 아버지랑 할머니가 보시고도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래, 엄마가 나를 이제 아들로 생각하기 싫은가 본데 그럼 나도 엄마 없는 셈 쳐야지 뭐.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손해일지 어디 한번 보자고. 나 엄마 없다 생각할 테니까 엄마도 나 없는 셈 쳐. 그 일로 아들네에는 제게 실망했다며 그 후로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어떻게 엄마 마음을 그리 몰라줄까 싶었죠. 당장은 화가 나서 그렇겠지 이해를 해보려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이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까지 하면 깨닫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기대가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한번 떠보고 싶었습니다. 설마 하니 아픈 애미 앞에서까지 그럴까 싶어 저는 시한부인 척 병에 걸렸다고 거짓 고백을 했습니다. 지환아, 엄마 암이래. 얼마 안 남았대. 엄마 좀 보러 와주면 안 되겠니? 그걸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유산 안 줄 거면 연락하지도 마. 직접 아들에게 전화까지 걸었지만 아들은 매정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한달음에 달려와 눈물이라도 보일 줄 알았더니 저는 괜한 실망만 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 목숨 대신 지켜낸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저는 도통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며칠 뒤 새벽녘에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아들이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도어락 키를 가지고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다짜고짜 시어머니 집에 몰래 키를 열고 들어온 며느리가 깨어있는 저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이 시간엔 여긴 웬일이니? 시댁에 오려면 낮에 오던가 초인종을 눌러야지. 도둑고양이처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유언장 어딨어요? 네가 그건 왜 찾아? 설마 그거 찾겠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거니? 그래? 어머니 아프시다면서 목청이 좋으시네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당분간은 건강해 주셔야죠. 뭐?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저희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변호사 매수해서 유언장 고치려고요.
어머니 재산 제 거예요. 근데 유언장 고치기도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당분간 알아서 건강 잘 챙기시라고요. 며느리라는 애가 새벽에 제 집에 들어와 유언장과 인감을 훔쳐가려 했던 겁니다. 그래놓고도 제 앞에서 당당하게 유언장을 고치겠다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정말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리 뻔뻔할 수 있는 걸까요? 철이 없다 생각했지 이렇게 인간 말종일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이나 둘 다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내 재산만 탐내고 있었다니. 그동안 그런 걸 자식이라고 챙겼던 제가 바보 천치였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너무 후회가 들었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만 보고 살아왔던 제 인생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그것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복수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식이 나를 어미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저도 더는 바보같이 당해줄 수만 없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남편이 제게 화를 낼지 몰라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겠다 싶었죠. 부모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복수를 하려니 정말 피눈물이 났지만 너무나 큰 배신을 당한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던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 내어준 것을 모두 거두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자식 사정 봐주며 배려만 해주었지만 이제는 다시 돌려받을 때가 되었다 싶었네요. 저는 변호사를 만나 증여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결혼할 적에 이걸 미리 알아봤던 게 그제서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전부터 이런 말로를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도움을 줄 때마다 차용증과 각서들을 써두었습니다. 물론 정말로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 돈이라 그런지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바라기만 하는 아들 버릇을 고쳐보려는 마음에 써두었던 각서들이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 각서들을 써둔 덕분에 저는 증여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부모 자식 간 돈거래는 일방적 증여가 돼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모님은 각서들을 받아두셔서 증여 취소가 가능하실 겁니다. 모자간에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잘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보고 잘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는 끝까지 아들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답답하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의 후회를 돌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고 저는 이를 악물고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 며느리는 싸우고 몇 달 만에야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고 소송장을 받은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 이러더군요. 엄마 아프다는 거 거짓말이야? 시험 보라더니 멀쩡한 거 봐. 돈 욕심이 이렇게나 심한 줄 몰랐네. 어차피 물려줄 자식은 나 하나밖에 없으면서 왜 이렇게 끝까지 억지를 부려? 엄마가 나를 끝까지 도와주면 내가 엄마 하나 모른 척 하겠어? 엄마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러게 유산 상속 안 하겠다는 말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됐겠냐고. 나도 알아봤는데 부모 자식 간의 증여 취소 이런 거 안 된대. 그러니까 엄마도 힘 빼지 말고 소송 취하해. 당당하게 말하던 아들은 법정에서 제가 제출한 각서들을 보고서야 제게 발발 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이래야겠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 헛푸세요. 가족끼리 소송이라뇨. 남들이 들으면 비웃어요. 그래 엄마, 우리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봐. 아니 그래도 어떻게 줬던 걸 뺏겼다고 그래. 그 돈이 지금 나한테 있지도 않잖아. 그리고 집까지 가져가면 우리는 어디서 살으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부모 자식 간에 연 끊고 살자 한 건 너 아니었니? 이제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주겠니? 더 억지 부리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돈을 갚아라. 잘못하면 돈 못 갚아서 감옥 갈 수도 있다더라.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말 이러시면 저희 정말 죽어요.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렇다 치더라도 뱃속의 손자는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래, 엄마. 엄마 이제 곧 할머니 될 건데 손자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우리가 집도 돈도 없이 애를 어떻게 키워? 손자? 이제 와서 갑자기 손자 얘기 꺼내는 거 보니 진짜인지 아닌지 믿기도 어렵구나. 네가 진짜 임신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다만 니들 자식이를 왜 나한테 묻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이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으니까 앞으로 나한테는 연락하지도 말고 집으로 찾아오지도 말거라. 나도 이제 니들 안 보고 살고 싶구나. 찾아온다 해도 어차피 이사 갈 거니까 괜히 용 쓸 필요 없어. 끝까지 핑계를 대며 저를 구슬리려는 아들 며느리를 보며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돈 걱정만 하는지. 덕분에 저는 끝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네요. 솔직히 제가 승소하고 아들이 제게 수억을 갚아야 한다 판결이 나면서도 저는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갈등도 되었고 이제라도 용서해줄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걱정은 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내기로 하고 아이들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까지 가버렸습니다. 평생 안고 살았던 자식을 내 손으로 끊어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정말 피눈물을 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자책하며 살았으면서도 결국 그 방법밖에 없었네요. 그 후로 아들 내에는 집도 없이 쫓겨나 제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바쁘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저야 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중간에서 소식을 들려주었죠. 몇 번 변호사를 찾아와서 협박도 하고 난리를 쳤다는 걸 보니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는 못한 것 같더군요. 그걸 보면 제가 더 끌려다니지 않아서 다행이었구나 싶기도 하고 죽는 그날까지 그 아이들을 볼 일이 있을까 싶네요. 사실 저는 제 제삿밥 챙길 일이나 노후에 병들어 혼자 앓다 죽을까 걱정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남편 보내고 아들만 보고 살아온 삶이었기에 뒤늦게 제 삶에 그리 미련이 생기지도 않았죠. 그래서 여태 아들 하나만 잘 되면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부모가 다 해주기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보면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건지 자식 복이 없는 건지 제 인생이 너무 미련스럽고 한스럽네요. 자식에게 복수를 했다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더는 자식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없다는 생각에 그 부분만은 후련합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낳은 그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잘 살아가기를 기도할 일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들 키우느라 못해봤던 여유도 가져보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을 조금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참 창피한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털어놓고 나니 좀 후련한 듯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